위안부에 대한 명칭은 특히 한국에서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다른 면에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처음은 위안부 분들을 전신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대 대책협의회라든가 위안부 분들을 처음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의 이름이 먼저 전신대 대책협의회 이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전신대는 일본에서는 근로본사대를 듣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위안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그런 일본 쪽의 개념을 더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은 종근 위안부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근라는 것은 그늘을 달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달아가는 존자 이거요. 그는 일본 그늘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종근 위안부 이 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근이라고 하면 그늘을 달아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제인지 혹은 자발적으로 달아간 것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일본 내에서도 또 한국 내에서도 이 명칭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여서 일본군 위안부 이런 식으로 일본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위안부 제도다. 또 일본군이 납치하거나 유괴하여서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찾아가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일본군 위안부 이런 식으로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라는 명칭을 기재할 때는요, 그 위안부라고 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콤마 사이에 위안부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위안부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선노예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뭔가 위안을 진짜 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간조하기 위해서 콤마 안에 위안부 그러니까 앞에 일본군 그렇게 쓰고 콤마 안에 위안부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거의 연구자들이 통일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1996년쯤에 유엔의 인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선노예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연구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라는 말을 보다 섹스 슬레이브라는 뜻으로 성노예 이런 식으로 사실 공식적으로는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는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입니다.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32년에 상하이에 있는 일본 해군이 최초의 위안소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1930년대 초 특히 쾌레 만주국이 만주 지방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1933년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중국의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위안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32년이나 3년에 위안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그것이 본격화가 된 것은 1937년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 1937년 12월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난징 대학살을 목격한 특히 일본군의 윗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거는 일본 군인들이 중국 여성들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성폭행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전쟁터에서 목격했고 특히 난징에서는 그러한 대학살을 하면서 일본 군인들이 대단히 잔인하게 행동한 것을 일본군의 상관들도 봤고 또 일본군의 군의사들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특히 현지 여성에 대한 폭행 또 성폭행라는 것이 결국은 현지를 지배해 나가야 되는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 통치 지배라는 것이 어려워질 그러한 우려가 많다. 그 현지의 주민들이 일본군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현장 전쟁터에서의 강간 성폭행 이것을 반지하기 위해서 위안소라는 것을 별도로 일본군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이제 1937년 12월에 본격화되어서 일본하고 조선에게 먼저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들이 여성들을 설득하여서 위안부로 데려가기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려갈 때 정확하게 이것은 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 안에서는요, 당신들은 그냥 술을 대접하는 그러한 식당에서 많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속였습니다. 당시 일본 안에서도 잡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잡부는 술을 달아주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일본 내에서 쭉 있었던 참부, 창부 이게 매춘부를 말합니다. 참부하고 잡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네, 그러나 그러한 약간의 회색 지대죠. 잡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관계까지 갖게 된다라는 하나의 회색 지대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데려가는 거죠. 이제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잡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매춘부가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해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데려가면 일본군이 보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거 다 알으면서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납치라는 것은요, 일본이나 조선, 대만에서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경찰도 많고 했어요. 그래서 유괴,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괴라는 것은 이거는 납치하고 조금 다른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예를 들면 지금도 조그만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라고 해서 속여서 데려가서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위안부라는 것이 유괴라는 방법.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도쿄에 있는 군수공장에서 1년간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숙소도 있고 식사도 다 제공된다. 갈래 안 갈래? 라고 해서 그러면 가난했던 특히 조선에서는요. 그런 곳에 그런 거 다 믿고 달아갔던 것이고 그때는 가불금도 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용을 사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해군의 간호원 같은 일을 한다. 해군 병원이 있다. 거기에 가서 완전한 간호사는 아니더라도 준 간호사 자격을 줄 수가 있다. 역시 1년 정도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쉽고 힘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육군이나 해군의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서 요급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속인 거예요. 이런 것은 1944년 8월에 미국의 작전으로 보마, 당시는 보마, 현재는 미얀마에서 잡힌 조선인 위안부 20명 정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속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마까지 왔고 또 다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위안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미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다 그런 식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위안부가 된다.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데려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사실 일본이 가장 치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위안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일본 극우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패전이 되었던 1945년 8월 15일 먼저 문서를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위안부 문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제가 될 만한 모든 문서를 소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여유가 조금 있었던 이유는 특히 조선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그것을 시작했고요. 9월 2일까지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광복절이라고 하여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고 해방되었지만 법적으로는 9월 2일까지 9월 2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해가지고요. 완벽하게 일본의 패전이 결정된 것은 9월 2일입니다. 그때까지 17일, 18일 정도는 좀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일본의 여러 부대에서 그리고 특히 조선에서는 조선 총독부나 지청에서는요 모든 문서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조선 총독부를 보고 있으면 용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은 소련군이 내려왔다라는 것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우기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매장해버렸어요. 많은
문서를.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70년, 80년 전에 그러한 매장된 문서를 다시 파서 발견하여서 해독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그 문서가 옛날의 문서니까 속어버려 가지고요. 잃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보고가 있고, 그래도 그러한 문서가 중국에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제는 모든 문서를 그렇게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저도 많은 위안부 관련 문서를 찾아다녔습니다마는 특히 일본 판위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일본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군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판위성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서가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1939년 이후의 문서는 다 폐종과 동시에 다 처분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1939년 이전의 자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41년 이후 태평양 전쟁에 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요새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은요, 그러한 공식적인 찬송가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뭔가 대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있었다라든가 이러한 문서가 좀 남아있고 그것을 모아놓고 연구하는 그러한 현대인 것입니다. 위안부 분들이 생활을 한 그러한 환경이 아주 열악했고요. 한산 성병에 걸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고, 또 군인들이 총하고 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무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들고 그 방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 그래도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항하는 그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여성들이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산초가 그대로 남아있는 여성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여성들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상황도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증언으로 또 가해자들의 증언으로도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라는 것은 일본 군인들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가해자들,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나 일본 군속, 예를 들면 일본군의 기자들은요 군속이었어요. 그리고 군의관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쓰기를 많이 썼습니다. 헌병이었던 사람도요 이런 책을 냈고요. 이것을 보면 안에 위안부들하고의 대화라든가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다 속았어 연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조선인 위안부들이 하여서 너무 놀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이야기를 했지만 위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든가 아주 적나라하게 또 가해자 쪽의 증언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그냥 그 피해자였던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훨씬 강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군인이나 군속 그리고 또 군의관들의 증언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쪽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요
일본의 도쿄에 유명한 혼재판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은 확실하게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책이에요. 이것은 총군 위안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면 찾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것은 한코우 위안소, 중국의 한코우 위안소. 그러니까 찾기가 쉽죠.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전장과 기자라고 하면 타이틀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일부가 위안부하고 이러한 총군 군속이었던 기자가 위안소에 들어가서 조선이 여성, 그 여성은 선생님이었대요. 선생님이 왜 이런 데 왔냐 물어봤더니 나는 속았습니다 라고 해서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은 하나하나 목자라든가 일단 전쟁에 관한 책 이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도 많이 찾았고요. 그렇게 하여서 실제로는 일본에 가서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헌병 하사관이라는 책이죠. 이것은 헌병이었던 하사관이 위안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위안부 여성들이 속아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지주의 아래에 있었던 소잔용의 딸들이었다. 그런데 오빠는 거기에 있는 위안소 관리를 그때는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일본군이 보낸 그러한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어떤 계약이냐? 육군 식당에서 요급으로 일을 한다라는 계약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더니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위안부 매칭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헌병이 듣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헌병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헌병은 이거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위에 보고해서 여러 가지 하면 자신의 입장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을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윗사람들도 다 물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중에는 완전히 윗사람의 그냥 와이프 같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윗사람의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메이드라고 해도 부인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의 와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높은 사람들도 다 그러한 위안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여서 일본군 위안부는 선노예였다라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위안부 연구자로서는 주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 극우 쪽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시작은 일본입니다. 그러한
여기서는 뉴라이트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유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위안부라는 것은 없었다. 좌파가 만든 거짓말이다. 라고 하여서 위안부는 손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여서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3년에 당시에 자민당의 고노 요헤이라는 사람이 국제사회에 고노 담화를 발표하면서 위안부는 일본군이 간접적으로 동원시킨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위안부의 간접성을 인정해버렸어요. 그것은 일본 극우가 볼 때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본 중앙정부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노 담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주의 사관, 말하자면 자유주의, 이거 자유인데 한국에서 말하면 뉴라이트 사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에 온 게 뉴라이트거든요.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부는 절대 손노예가 아니었다. 전쟁터에 나가면 어디에도 있었던 그러한 매춘 집에 고용된 여성들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을 빼고는 거의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을 비교하면 손노예였다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증거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4대 6 정도로 6이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을 빼고요. 가장 많은 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것을 빼고 일단 이러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60% 정도는 손노예였다라고 느끼고 있고 40%는 완강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 쪽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것은 침략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위안소라는 것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위안소의 특히 일본군 위안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설치하여서 여성들을 더 강제 동원 혹은 강제 연행한 주체가 일본군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터에는 매춘 업소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그러한 상황 세계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국의 큰 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업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군이 업자를 선정하여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자유업자들이 아니에요. 일본군이 먼저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비밀리에 연행해 와라 라는 그러한 지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일본 국가, 일본군의 범죄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다 위안소는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섬에 가도 위안소는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인권 유린, 그리고 또 일본군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동하면서 또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당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터에서 죽은 위안부들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후반부에 있는 보통 매칭업소에 있는 진짜 매칭부였더라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진짜 손노예가 아니라 손노동자였더라면 그 여성들이 그러한 재존선에 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안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후반부에 있는 그 손노동자로서 좀 쉬운 전쟁터가 아닌 그런 데에서 매춘부 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마라든가 미얀마의 재존선을 끌려 다녔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이 얼마나 특히 여성의 생명을 무시하였는지, 이것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군은 마지막에 도주할 때 위안부들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미군한테 따로 잡힌 조선인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위안부들을 데려가면 상당히 침이 되기 때문에 살해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중국의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이 죽은 채로 발견된 그러한 사진이라든가 또 동영상까지 발견되었고, 그때 미군이 일본군을 그때 습격하면서 미군은 그 문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20명 정도를 살해해서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억울함, 그리고 인권 유린, 그리고 생명권을 앗아간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거는 단순한 성적인 서비스를 시켰다라든가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